커밍아웃 스토리,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23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희망을 위한 이별, 신재원. 희망을 위한 이별. 20살이 되기 전부터 입버릇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하던 이야기가 있다. 커밍아웃은 부모님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해도 전혀 지장 없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난 내가 20대 후반쯤 되어서야 커밍아웃 할 것이라고 항상 생각해 왔다. 심지어 평생을 함께할 동성 파트너와 해외에서 결혼하기 직전에 난 남성 동성애자이고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며 쿨하게, 어쩌면 조금 폭력적인 방식으로 부모님께 통보하듯이 커밍아웃을 던지려는 판타지 같은 생각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맞은 첫여름에 내가 그린 그림들은 모두 깨져 버렸다. 그의 여름, 부모님께 내 정체성을 아우팅 당했기 때문이다. 깨져버린 그림. 2014년도 여름은 나에게 치열했던, 그리고 스트레스가 가득했던 때이다. 고3 때 치른 수능 결과가 기대 이하로 나왔고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택해 무더운 날씨에도 한창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다. 집안 사정으로 7월이 돼서야 재수학원 주말반에 겨우 들어갔고, 돈을 더 들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지냈다. 내가 숨통을 틔울 유일한 방법은 나와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었다. 내 경험에 공감하고 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부모님은 내가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길 바랐다. 공부 이외의 모든 것들을 쓰레기, 똥이라고 표현하시고는 했다. 전자기기 사용도 모두 금지했기 때문에 나는 인터넷이 연결되는 기기들을 친구들에게 몰래 빌려 음악도 듣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 전자기기 사용을 들키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했는데 그날은 그렇지 못했다. 아침에 날 깨우던 아버지가 내 머리맡에 있는 전자기기를 발견했고 그 자리에서 압수해 바로 어머니에게도 보여주셨다. 사실 전자기기 압수를 한두 번 당해본 것이 아니었지만 다른 때와 달랐던 것은 비밀번호로 잠금해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모님은 내 동의 없이 전자기기 안을 들여다보았고 메신저 앱을 통해 나눈 대화들로부터 당시내가 운영하고 있던 블로그까지 모조리 다 훑어보셨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직 공개할 생각이 없던 나의 사생활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파헤쳐졌다. 참 많이 아팠다.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 학원에 있는 동안 내내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고, 안타깝게도 나에게는 커밍아웃 이후의 선택지는 없었다. 그 자리에서 부인하기에는 너무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많았다. 내가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던 그런 정보들 말이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 앞에서 눈물 어린 커밍아웃을 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커밍아웃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선명하게 기억한다.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냐? 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 때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둘 망가지고 있다. 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엄마 아빠 힘든 건 안 보이냐?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이냐? 정신 차려라. 이상한 친구들만 만나고 다니니까 그런 거다. 그 친구들 모두 고소하겠다. 등등. 내 정체성은 그 자리에서 너무나 쉽게 부정당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입시 걱정뿐이었다. 공부에나 집중하라고 하라며 그렇게 내 인생 첫 커밍아웃은 허망하게 끝났다. 내 이야기를 온전히 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더군다나 타의로 하게 되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끔찍한 순간이었다. 부모님의 기대. 난 부모님의 첫 아이였다. 그래서 난 부모님의 모든 기대를 안고 평생을 살아왔다. 그만큼 지원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린 나이부터 통제를 받으며 자랐다. 또래들과 아무 걱정 없이 놀았던 기억이 거의 없다. 대여섯 살 때부터 어딘가에서 항상 수업을 듣고 있었고 숙제를 하고 있었고 부모님께 무언가 때문에 항상 꾸지람을 들었다. 과제나 시험을 잘 수행하는 것은 나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만큼 돈과 시간을 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 이하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었다. 내 노력이 부족했고 내가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난 어디서든 모범생 역할을 다해야만 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 다른 모범생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시험 전날 밤까지 손바닥을 맞아가며 시험 내용을 외우고 항상 규율을 지켜야 했던 불행한 어린아이였다. 부모님께 애착도 많이 느끼지 못했다. 꽤 어렸을 때는 부모님 두 분 모두 직장 생활을 하셨고 나와 9살 차이 나는 셋째가 태어난 후부터는 학교, 학원, 집을 오가는 생활을 반복했다. 그때는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부모님이 만들어준 틀에 나를 맞추고 사는 것이 옳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가세가 기울었지만 교육에 대한 부모님의 욕심은 여전했다. 부모님은 집안이 어렵지만 빚을 내서 나를 교육시키고 있는 거니 똑바로 자라라고 늘 말씀하셨다. 난 항상 알겠다고 대답했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부모님과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난 그게 사랑인 줄로만 알았다. 불온한 존재. 하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고 내 주장이 생기면서 부모님과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점점 벅차게 느껴졌고 더 어렸을 때부터 놀림받던 내 여성성이 이유 없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부터였을까? 내가 영위하던 모든 것들이 답답해졌다. 내가 만나던 친구들, 부모님, 학교 생활, 수년 동안 반복되는 공부 등 그럴수록 부모님과의 사이는 멀어졌다. 부모님 사이의 갈등도 고조되었고 나와의 갈등도 고조되었다. 그렇게 얽히고 설킨 갈등은 나의 커밍아웃쯤 정점을 찍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였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고 그저 참담하고 무기력했다. 커밍아웃 이후의 생활은 더 숨이 막혔다. 부모님에게 더 심한 통제를 받았고 그만큼 입시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졌다. 입시 결과는 또다시 기대 이하였다. 불보듯 뻔한 결과였다. 만족스럽지 못한 두 번의 입시는 나와 부모님 사이를 더 멀게 만들었다. 수능 직후 아르바이트 2개나 구해서 내 용돈벌이를 시작했다. 어차피 집안 사정이 나에게 용돈을 줄 만한 정도가 아니었을 뿐더러 이렇게 하면 부모님의 간섭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간섭의 정도는 점점 더 심해졌고 성인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자유로운 생활이 어려웠다. 부모님은 날 불온한 존재로 여겼던 것 같다. 이상한 사람들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존재로, 그런 시선에서 너무 간절히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난 그들과의 이별을 택했다.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은 곳,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는 곳. 그런 결심을 할 때쯤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처음 접했다. 그의 초 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목말랐던 나는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에 가입했고, 그때 처음 부모 모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정말 그 모임이 궁금했다. 그 당시 내가 봤던 고통의 많은 지분은 부모님에게 있었기에 내 부모님과 반대 위치에 서 있는 다른 부모들이 궁금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폭로하고 싶었다. 내 부모님에 대해 나와 내 부모는 이런 관계이고 이런 행동들을 수년간에 걸쳐 나에게 해왔다고, 마치 부당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 마냥. 나는 정말 부모 모임 구성원들을 만나자마자 이야기 본물이 터져 버렸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다. 내 부모님과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나이대도 비슷한 분들에게 성소수자 당사자인 내가 평생의 서름을 토로하는데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게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의 첫 경험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기 모임에 2번 정도밖에 참가하지 않은 나에게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해왔을 때 별 고민 없이 수락을 했다. 사실은 당시 실무를 맡고 있던 활동가가 일손이 모자라 그저 잠깐 도와달라는 부탁이었고, 부모 모임이 여러 면에서 궁금했던 나는 그렇게 함께하게 되었다. 성소수자 부모 모임 활동을 시작하면서 나에게 많은 내적, 외적 변화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성소수자 부모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모임 내에서 어엿한 활동가로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당사자와 그 부모 사이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수확이었다. 일손을 보태려고 가볍게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실무진, 운영위원, 정기 모임 사회자, 그리고 팀장까지 여러 역할을 맡게 되었다. 덕분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풍성한 이야기들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들을 수 있었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탈가정까지 맞물려 여러 활동에서 느낀 바를 바탕으로 나와 부모님 사이의 관계를 객관화해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안전이별. 그동안 많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을 만났다. 부모에게 커밍아웃하고 싶어하는 성소수자들 대부분은 내 부모님만큼은 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실망보다 더 큰 실망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큰 나머지 부모의 용인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부모들은 완벽하지 않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결점이 더 많고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커밍아웃에 대한 부모님들의 반응 또한 완벽할 수가 없다. 최악의 경우에는 시간도 해결해 주지 못할 수 있다. 부모에게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계속해서 당할 수도 있고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다양한 경우들에서 성소수자 당사자가 본인의 안위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지만 선택지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바로 안전이별이다. 당사자들이 굳이 자신을 괴롭히면서까지 부모와 직접적으로 맞서지 않아도 된다. 갈등과 감정 모두 고조된 상태에서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에는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나 또한 어느 정도 혼돈과 갈등에서 벗어난 뒤 돌아보니 나의 탈가정도 결국에는 부모님과의 안전 이별이었다. 부모와 자식이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들 사이에는 안전 이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할 수 있고, 아니면 서로가 상처가 되는 언행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런 관계의 지속은 모두에게 해로울 뿐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안전이별 카드이다. 안전이별을 통해 물리적인 거리를 의도적으로 두고 서로만의 시간을 가지는 방법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해결책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단지 상황을 회피하는 임기응변식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 방식의 안전이별은 뺑소니 치고 도망가는 그런 식의 회피가 아니라 잠시 소용돌이 안에서 벗어나 차분히 생각할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고 그런 뒤 관계 개선에 힘쓰는 것이다. 탈가정 이전에 나는 그저 내 부모가 나쁜 부모라고 생각했다.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서 나쁘고, 내 정체성에 대한 존중이 부족해서 나쁘고, 서로의 선을 지킬 줄 몰라 나빴다. 난 비운의 주인공이었고 그들은 악역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간편했다. 그래야 내가 그 관계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착한 부모와 나쁜 부모, 이렇게 딱지 붙이듯 간단히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평생 이성의 중심적인 사회에서 이성의 중심적인 사고를 해왔다. 그런 사고는 각자의 신앙과 신념으로 더 굳어졌을 것이다. 그러니 자녀의 커밍아웃이 부모들에게 어쩌면 굉장히 소화하기 벅차고 어려운 이야기일 것이다. 돌아보면 나의 커밍아웃은 그 이야기의 무게에 비해 설명이 부족했고 불친절했다. 성소수자가 도대체 무엇이고 남성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이 뭔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옳고 틀린지에 대한 안내를 부모님에게 전혀 하지 못했다. 그 순간에는 정신이 없었다 해도 이후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 서로의 감정에 매몰되어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부모님의 감정 변화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단지 부정으로 시작해서 부정으로 끝나는 1차원적인 감정이 아니라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고 분노의 순간도 찾아오고 괜찮아졌다가도 다시 모른 척하다가 현실을 부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내 부모님도 분명 비슷한 단계를 거쳤겠지만 서로 헐뜯고 싸우느라 눈치채지 못했다. 어쩌면 내가 집을 나온 후 이후에도 계속 이 단계의 반복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집을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성찰과 반성이 가능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사랑의 다른 언어는 이해라고 하는데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간에도 이해할 수 없으니 교회와 주의 종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헌신하는 분들이 어떻게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